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성산소가 영향을 끼치는 질환 중에서 만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활성 통증이 굉장히 관계가 깊은 질환 두 가지 군이 만성 통증이랑 만성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먼저 만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번에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만성 통증 중에서는 제가 가장 진료하면서 흔하게 보는 그 질환이 섬유 근육통이거든요. 그래서 섬유 근육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이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리뷰 아티클이고 리뷰 논문 여러 개 논문들을 읽어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 짚어주는 논문이 리뷰 아티클이죠. 그래서 리뷰 아티클 2022년도에 나온 거였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만성 통증 관리에 있어서 생활 습관 요인으로서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보았더니 만성 통증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는 20%인데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 만성 통증이 영양 불량, 불건강한 식습관, 요런 것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건강한 식습관의 정의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 섭취는 제한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위주의 섭취로 특징 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게 과체중이랑 비만이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전반적으로 많이 못 먹었을 때, 그러니까 영양 결핍,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저체중이에요. 그래서 저체중이나 과체중, 비만 모두의 경우에서 정상 체중보다 만성 통증 유병률이 더 높았대요. 그리고 고관절, 무릎 통증 시 근감소증과 낙상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호주 뭐 이제 개발도상국 아니죠. 이미 개발된 나라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의 50%가 영양 불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논문에서는 malnutri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말뉴트리션은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 영양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양 결핍, 선진국에서 영양 결핍이 있을 이유가 없죠. 영양 불량, 푸어 뉴트리션이 조금 더 적절한 단어일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써놨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불건강한 식습관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여기서 호주도 잘 살기 때문에 영양 결핍은 없을 것이고 영양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우리 필수적으로 음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미량 영양소 이런 게 풍부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음식 안 먹고 열량 밀도가 높은 거 뭐 빵, 과자 이런 거는 다 영양 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위주의 식습관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호주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50%가. 그리고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만성 통증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쇠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쇠라는 것은 고령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읽어보니까 만성 통증이 뭐 문제긴 한데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훨씬 더 이 문제가 더욱더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티클에서 영양 요인과 관련성이 보고된 통증 질환의 통증 영역을 지도처럼 이렇게 그림에 표시해 준 이런 아주 좋은 그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통증 발생하는 부위가 거의 전신에 다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신에 생길 수 있는 모든 통증 질환이 영양 요인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통증 질환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요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골반통,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편두통, 대상포진후 신경통,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영상의 주제가 거대 주제가 사실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활성산소가 주제인데 통증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통증이란 주제를 가져왔고 왜 영양이라는 주제를 또 가져왔느냐. 그건 바로 활성산소가 생기는 요인이 바로 영양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산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 산화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만성 통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개로 겉 브레인 엑시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겉 브레인 엑시스는 장내 미생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제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장내 미생물도 영양이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보통 TV 보거나 하면은 장내 미생물에 대한 정보 방송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유산균, 특히 유산균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포함된 유산균을 고르시라 이런 광고 문구가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다른 동일 시간대 홈쇼핑에서 이런 게 판매되거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장내 미생물 관리에 있어서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영향력은 제가 볼 때 한 10%밖에 안 돼요. 장내 미생물은 음식, 내가 식이섬유가 많은 거칠거칠한 음식, 정제되지 않은 음식, 그런 건강한 음식을 얼마나 먹어주었는가, 이게 거의 90%거든요. 근데 사실 방송 보면은 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고 이 10%에 해당하는 요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 열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객이 전도됐어요. 프로바이오티스 뭐 유산균 아무리 먹어봤자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고 전체적인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주제로 활성산소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진행해 볼게요. 자, 이 논문은 2021년에 발표된 건데, 이 논문 주제가 뭐 아주 특별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도안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 그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요 그림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만성 통증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준 모식도예요.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학생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벌써 15년 전부터 이런 내용은 이미 익히 나와 있었고 이런 실험 연구가 왜 진행되는가? 실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이 활성산소가 통증의 인지에 관여를 하는데 그거에 관여한 세부적인 이런 요소들을 밝혀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 매개체, 메커니즘에 연결되어 있는 타겟들은 좀 상이하지만 연구마다 상이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고 하니 말단 신경에서 통증 자극이 주어져요. 통증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피부에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그 피부세포가 통증을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증이 신경세포를 딱하고 신경세포 뭐 이런 데서 프로세싱을 거쳐서 처리돼서 그 다음에 이 여기 척수예요. 척추 안에 들어있는 신경다발이죠. 그 신경다발을 통해서 여기서 이 여기 시냅스 제가 칠하는데 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나와서 아 이게 통증 자극이야라고 신경세포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에 알려주면 이 신경세포 다시 뇌로 들어가서 통증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시냅스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여기 신경세포가 이걸 받아서 뇌까지 가서 이게 통증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성 통증 환자들의 신경 전달 물질 아니면 뭐 이제 신호 전달 과정 그런 것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가 관여를 해요. 이게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이게 증가되어 있어서 통증을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는 상태 또는 통증이 아닌데도 통증이라고 느끼는 상태 이런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하나는 알로디니아, 무해 자극 통증입니다. 이질 통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통증이 아닌데 통증처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깃만 스쳤는데 천이 이제 옷깃만 이렇게 그 맨살에 살짝 닿기만 해도 '아!' 하고 '아파.' 이렇게 느끼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어 이런 분들 사실 진료 오시면은 막 우세요.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그런 무해 자극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상적인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게 됨. 자, 두 번째, 하이퍼알제시아, 통각 과민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3이라는 통증, 3의 세기가 있으면 10 중에서 3점만큼 줄 수 있는 통증의 자극이 있으면 이것을 이분들은 7, 8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통에 대해 예민 또는 감수성이 항진된 상태이고 이런 경우에는 통증의 역치가 낮아집니다. 내가 통증 자극을 원래 보통 사람들이 5점 이상을 통증이라고 인지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서 2에서 3점까지만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이것도 통증이라고 느끼게 되는 이런 통증의 역치가 낮아진 상태에 계시게 됩니다. 그럼 정말 만성 통증 환자에서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정말 그렇게 신경에 이상 반응을 보내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여러 만성 통증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논문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군소 연구이긴 하지만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 연구는 2014년에 나왔던 거고 파이브로마이알자 섬유근육통 환자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표에서 보면은 이 토스 이게 토탈 옥시던트 스테이터스 이게 산화 지표예요. 전체 산화 스트레스의 양. 그다음에 OSI 이 OSI라는 것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인덱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 요 두 개를 보시면 섬유근육 통증 환자 40명에서 대조군 30명보다 이 토스라는 게 증가했었어요. 20인데 대조군은 20인데 환자군은 28이었고 OSI 산화손상 지표는 대조군에서 13이었는데 19로 증가되어 있었고 이 숫자가 사실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연구에선 p-value를 봅니다.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낮으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 숫자가 차이가 나도 0.05보다 이 p-value가 0.05보다 작지가 않으면 이게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가 중요한데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값이 나왔어요. 그다음으로 편두통 환자를 볼게요. 편두통 환자에서 보면은 산화 스트레스와 DNA 데미지, 그러니까 유전자 이루는 구성물질이잖아요. 그 유전자 이루는 구성물질의 손상, 요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스, 산화 스트레스죠. OSI, 산화 스트레스 손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뭐 대조군 30명, 환자군 50명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3.99에서 4.96, 0.2에서 0.25 약간 증가는 했어요. 그치만 p-value로 보면은 0.05 미만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었냐? 8-OHDG 이거가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4.07로 환자군에서 4.07이었고 대조군에서 3.16으로 이제 대조군부터 환자군에서 현저하게 높게 증가되어 있었고 이게 p-value가 0.001로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이 8OHDG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토스 이게 타스는 토탈 안티옥시던트 스테이터스예요. 그러니까 항산화능 지표. 항산화능은 거의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OSI 산화 스트레스 지표. 저 보시면은 뭐 환자군이 왼쪽인데 환자군에서 다 요게 다 산화 스트레스 관련한 지표가 증가되어 있는 게 보여져 있고 다만 OHDG가 8-OHDG가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서 얘가 이제 그 의미 있게 나온 거죠. 통계적으로.
자, 그래서 그 산화 스트레스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검사가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 자체의 농도를 보는 검사가 있고 산화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산화 스트레스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신 분들이 있고 또는 산화 스트레스 자체는 뭐 괜찮은데 8-OHDG가 이게 많이 증가하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 모두 이게 증가했거나 이게 증가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증가해도 산화 스트레스 하에 있기는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연구가 요즘에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연구는 다 거의 뭐 100명, 참여자 100명 이 정도 되는 군소 연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리뷰 아티클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논문을 찾아보니까 뭐 그 눈에 들어오는 이런 질환군만 몇 가지 가져왔는데 간질성 방광염, 방광 통증 증후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산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 가끔 방광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방광이 너무 아프다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화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만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은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도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티옥시던트 테라피, 그 항산화 치료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항산화 치료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산화 스트레스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만성 구강 안면 통증, 크로닉 오로페이셜 페인. 그래서 얼굴 쪽, 치아 이런 데 있는 데라 얼굴이 아픈 거죠. 이 통증도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 관련한 연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만성 통증으로 솔팅하니까.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생리할 때마다 많이 아프잖아요. 이 통증에 있어서도 산화 스트레스가 아주 중요하게 관여한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골관절염. 골관절염은 굉장히 흔하죠. 연세 드시면. 근데 골관절염에서도 이 통증에서도 뉴트라슈티컬 뭐 영양 치료를 하는데 이 적혈구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움으로써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섬유 근육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섬유 근육통은 만성 전신 통증입니다. 전신의 어느 곳에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실 뭐 사진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기능성인 통증이에요. 뼈나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통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능적인 통증이고 이 통증에다가 수면장애, 인지장애, 피로감, 우울감, 불안증 요런 아주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이상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면 인지 기능이 살짝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그래서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불안증도 생기고 우울한 감정 상태도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만성 통증 전체로 봤을 때는 유병률이 14%인데 꽤 많은 거예요. 100명 중에 14명은 그냥 아픈 거거든요. 이유 없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섬유근육통의 유병률은 2.2%, 100명 중에 2.2%가 그냥 섬유근육통, 그냥 이유 없이 아픈 섬유근육통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10배 정도로 많았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병 발생도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병률은 우리나라보다 좀 많아요. 2에서 8%. 섬유근육통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설문지예요. 그래서 통증의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보면서 요 몇 개의 포인트나 아픈지 표기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떻게 저하되는지, 얼마나 피곤한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집중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아랫배 통증, 경련, 우울증, 두통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수로 매겨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저하 정도. 이건 일상생활 얼마나 저하됐는지 거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하면서 다른 증상 이런 것들을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의 통증 포인트를 보면 16개의 포인트거든요. 16개 포인트 중에서
대략 7개 이상이면 좀 강력하게 의심될 수 있는 거고 4개에서 6개 이상이라도 다른 점수가 증가하면 이제 진단이 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산화 스트레스 관점에서 섬유근육통을 설명한 이런 리뷰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모식도를 볼게요. 섬유근육통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산화 요인, 항산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논문을 가져온 거예요. 자, 프로옥시데이티브 팩터, 요거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있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항산화 요인, 이거는 항산화능이 감소되어 있었다. 섬유근육통 환자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것도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이 산화 스트레스 증가되어 있었고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리피드 퍼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지질이 산화되는 이런 게 증가되어 있었고 마이토파즈 이게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더 산화 스트레스 잘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는 걔네가 이제 세포 자멸사 마이토파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마이토파즈인데 이런 게 증가되어 있었다 이런 문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항산화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랑 카탈레이즈랑 글루타사이온이에요. 그런데 이런 효소가 다 생성이 감소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NADPH 이것도 뭐 환원제이긴 한데 에너지 대사 돌릴 때 사용하는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에너지 대사에 들어가는 효소예요. 근데 이것도 감소돼 있었고 코엔자임 큐텐 영양제로 많이 드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 몸 만들어내는 항산화제거든요. 이것도 감소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섬유근육통 환자에서 도움이 되는 식이 또는 생활 습관 이런 거 생활 습관 그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코엔자임 Q10 보충, 오메가3 보충 이런 얘기 있었고 MSG, 아스파탐, 타우린을 좀 덜 써라. 이게 신경전달 물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징크, 아이런 줄여라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증가시켜야 돼요. 이 가끔씩 논문에서 검수가 덜 돼가지고 오타 있는 경우 꽤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D, E 보충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표기 잘못되어 있었잖아요. 올리브 오일 관련해서. 그래서 논문 찾아봤더니 섬유 근육통 환자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썼을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썼을 때 산화 스트레스 지표나 어떤 그 섬유 근육통증 증상 점수에서 좀 개선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 썼던 올리브유의 하루 섭취량 50cc래요. 심혈관 질환 연구를 읽어봐도 한 30에서 50cc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50cc 상당한 양을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이제 이거예요. 다시 그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비타민 C, D, E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보면 섬유근육통증 있으신 분들은 그럼 당장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와 비타민 C, D 영양제를 사서 먹어야 되나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이제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진료할 때 쓰기는 써요. 권유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양소들은 사실 음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런 영양제를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음식으로 이 환자분들이 음식으로 이걸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반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습관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식습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
이런 게 이분들의 식단에 부족하게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먼저 산화 스트레스 증가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산화 주사 치료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의존하실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식습관 고치시라." 그다음에 인제 그게 잘 이 식습관 고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이게 식습관을 바르게 갖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잠시 잠깐 영양제를 잠깐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습관이 완전히 건강해지시면 영양제 필요 없어지시고 이제 약물 사용도 필요 없어지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자, 이런 걸 뒷받침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섬유 근육 통증 환자에서 지중해 식단이 통증을 줄여주고 또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연구입니다. 2024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예요. 이 연구가 또 포인트 하는 점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결론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음식을 고를 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 식단의 특징이 뭐냐면 지중해 식단은 일단 섬유질이 많아요. 섬유질이 많으니까 장내미생물 환경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 섭취가 많아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거든요. 항산화. 이 부분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개선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팩터. 섬유근육통증 환자에서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징이 오메가3가 많죠. 해산물이랑 생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올리브유. 지중해 식단의 특징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지중해 식단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이 섬유근육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섬유 근육 통증과 같은 만성 통증 환자분들 만났을 때 제 진료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치료에는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약물 치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약물 치료가 사실 병원에 의사 보러 가면 사실 메인이잖아요. 저도 약물 치료 먼저 하고요. 일단은 이게 경험이 나뉘어요. 예전에 제가 3분 진료하는 상황에서는 3분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약물 치료가 메인이에요.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는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산화 스트레스 관리는 생활 습관 관리거든요. 생활 습관 관리를 하려면 이게 상당히 이제 상담을 오래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생활 습관이 잘못됐는지 같이 찾아보고 그걸 교정하고 그러는데 상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3분 안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20분 정도 진료하는 상황에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한 분당 진료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약물 치료를 처음에 하는데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관리를 같이 해 줘요. 제가 예전에 3분 진료만 했을 때 '우와 정말 섬유근육통 불치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약물 치료를 사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제를 섞어서 드리거든요. 그래도 잘 효과가 없어요. 반응이 약간 있는 정도 예전보다 통증이 한 10 에서 30% 정도 좋아졌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산화 스트레스 관리를 같이 해 주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환자분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세요. 그래서 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좋아지시거든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 관리인데 이게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링크에 그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던 활성산소 잡는 운동 습관에 대해서 지금 카드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처음에 오시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산화제 주사 치료를 해 드리기는 해요. 근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안 해 드려요. 근데 항산화제 주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게 필수 요건은 아니고 식습관만으로도 관리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관리하세요. 그래서 항산화제 주사를 해 드리는 거는 처음에 오셨을 때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해 드리는 거고 그럴 때 한 번씩 해 드리면 좀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 주사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너무 아파서 오셔서 이제 처음 오셔서
검사를 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서 항산화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약을 같이 처방해 드렸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주사 맞고 다 좋아져 가지고 약은 안 먹고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방 좋아져서 식습관 개선하면 이제 통증 다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거든요. 뭐 일할 때 인지기능 저하나 뭐 감정 장애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건강해져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인제 병원에 더 안 오시잖아요. 그게 뭐 항산화제 주사 맞고 한 번 맞고 다 나아져서 뭐 그런 게 아니고 항산화제 주사가 만병통치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식습관을 꾸준히 관리해 주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WHO에서 뭐 채소랑 과일을 하루에 400 그램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 설문지 봤거든요. 설문지 받아보면 채소, 과일 거의 안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매일 뭐 하루 섭취량이 많아봤자 기껏해야 100 그램 이 정도인 분들 많고 "저 많이 먹어요." 하는 분들도 하루에 200 그램 정도밖에 안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 섭취량을 늘리면 산화 스트레스가 관리되고 그러면 약에 의한 반응이 더 잘 나타나거나 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건강 관리에는 저는 먹는 게 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먹는 게 절반 이상. 아마 90% 까지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게 좌지우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 식습관 바꾸고서 막 짜질짜질한 만성 질환 좋아지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만성 통증, 섬유 근육통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을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런 통증 질환, 만성 통증 질환에서도 활성산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은 식단이에요. 식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식단 하면서 많이 좋아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식단이 중요하다. 요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지중해 식단은 어떤 것인지 '아 이게 지중해 식단 그럼 뭐 레시피를 다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중해 식단을 어떻게 쉽게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